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 일을 어디에 털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 아내의 출산일에 저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일을 겪은 후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도 아빠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와 아이 모두와 이별한 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이라지만 그래도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왜 하필 저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아내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주신 건지. 차라리 주변에서 아내와의 결혼을 말릴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봅니다. 얘기하기 전부터 감정이 너무 격해졌네요. 죄송해요. 지금부터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위로보다는 함께 욕이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착실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잘 나가는 중소기업쯤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부업이나 투자를 해볼 것을 권하더군요. 월급으로만 살기에 너무 빠듯하지 않냐고. 선배가 워낙 경제관념도 출중하고 똑부러진 사람이라 저도 선배를 따라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선배는 부동산 스터디에 몇 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평소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의심이 많은 저는 그 동아리가 영 못 믿어왔지만 선배가 이런 저를 보고 저 같은 성격은 회사 돈 말고는 평생 돈을 만질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오기가 생겨 부동산 스터디에 가입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몇 번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가 많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저와 달리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저와 성격은 잘 안 맞지만 외모가 예쁘고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여성분이 훗날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늘 호감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눈이 맞게 된 것, 오프라인으로 매물을 구경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내가 술에 많이 취해서 여러 남성분들에게 여러 가지 스킨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아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저는 제 자취방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돌발 행동을 하더군요. 저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건강한 남자였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저는 아내를 지켜줬어요. 그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다음날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밥을 산다 하길래 따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내와 사귀게 된 첫날입니다. 사실 아내는 너무 예쁘고 말도 잘했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주변에 남사친이 너무 많고 남사친과 너무 많이 친하고 너무 자주 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정도로 너무 많다고 말을 할까요? 이 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아내와 사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여중여고를 나와 남자들이 있는 대학교 생활을 힘들어했는데 남사친들이 그때 자신을 챙겨줘서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사친들이 아니었으면 대학교 적응을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여행도 자주 같이 갔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길래 그때는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은 걸 몇 달이 안 돼서 후회하고 말았죠. 제가 직접 말도 안 되는 아내와 남사친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날은 아내가 생일 기념으로 남사친들과 논다길래 제가 허락해준 날이었습니다. 사실 남사친과 노는 문제로 그 전부터 아내와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가 늘 결혼한 것도 아닌데 친구 만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귀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남사친에게 느껴지는 불길한 느낌을 참고 아내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데이트가 없었기에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함께 밥을 먹기로 했고 아내가 어디 있냐는 가족들의 물음에는 아내가 생일 기념으로 친한 친구들과 만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저와 데이트할 때보다 더 예쁜 차림으로 남사친 한 명과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둘이 연인 같더군요. 너무 놀랐지만 바로 다가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 레스토랑에서 생일기념 파티를 해주더군요.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시나요? 그 남사친이 아내의 생일을 맞아 고백 파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고백을 받고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당장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친구들이 생일 기념으로 파티해준다더니 그게 남사친이 해주는 고백 파티였냐?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내가 남사친이랑 뭔 짓 할까봐 나 미행한 거야? 미행은 무슨. 나도 엄마랑 누나랑 레스토랑 온 거거든? 너가 올 줄도 몰랐고 이렇게 고백받고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 이참에 그냥 저 남사친으로 갈아타지 그래? 어?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 상태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가 하도 사정사정을 하길래 다음날 아내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전부 일이 있어서 못 왔고 비싼 식당을 예약해둬서 돈이 아까워서 밥만 먹고 가려고 생각 중이었대요. 남사친이 고백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제가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남사친이 요즘 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얘기를 도통 안 하길래 헤어진 줄 알았답니다. 아내는 당연히 고백은 안 받을 생각이었고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는데 그때 제가 뛰쳐나온 거라네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길래 바보같이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부터 남사친 문제를 제대로 끊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후에도 아내에게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늘 남사친과 같이 있었어요. 몇 번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런 게 아내에게 너무 일상이었고 저도 아내와 더 싸우기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버려둔 것 같네요. 저는 아내와 사귀고 나서도 부동산 스터디를 계속했었는데 아무래도 스터디 사람들이 알면 불편할까봐 저희는 사귀는 걸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 남사친 고백 사건이 있고 난 후 스터디에서 아내와 친한 남자들을 보니 다 아내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내는 남자들이 하는 은근한 스킨십을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 쓰다듬는 것과 어깨동무부터 시작해서 입에 묻은 것 닦아주는 것 등이요. 또 남자들이 시집을 오라거나 밤에 둘이 따로 만나자고 얘기해도 늘 오케이를 하고 있더군요. 장난인지 진담인지 진짜 둘이 저 몰래 밤에 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스터디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할 만큼의 큰일은 없었길래 그냥 참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보살이네요. 하지만 아내의 그 행동은 저한테만 거슬렸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 후 부동산 스터디에서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야, 너 미쳤냐? 내 남자친구한테 밤에 따로 만나자고 하고 집에 오라고 꼬리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왜 발뺌이야? 어머, 저는 언니 남자친구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배가 집 가는 길에 비가 갑자기 오는데 저희 집 보인다고 해서 잠깐 들어오라 한 거예요. 저는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너가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섭다. 오빠 집이랑 우리 집이 가깝다부터 시작해서 아예 대놓고 밤에 와주세요 말하고 있었잖아. 야, 너 남친도 있다며. 누군지 모르지만 네 남친 진짜 불쌍하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남사친들한테 맨날 꼬리치고 있는 건 아니? 어? 결국 아내는 그날 부동산 스터디 선배한테 된통 혼이 난 후에 부동산 스터디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람들한테 사실 제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얼른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이때까지 한 행동을 보면 너무 행동이 싸 보이고 남자를 심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아내 욕하는 게 듣기 싫어서 화를 내면서 홧김에 부동산 스터디를 나왔습니다. 참,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많이 없는 무던한 편이었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한 달에 4-5번 이상 큰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부동산 스터디에도 화를 내고 홧김에 나오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날 스터디를 나오고 나서 혼자 아내와 선배의 대화를 곰곰이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더군요. 사실 저 선배가 말하는 불쌍한 남자친구가 바로 저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아내는 저에게 무섭다고 했어요. 제가 당장 간다고 하자 저한테는 비 때문에 위험하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남사친을 초대하느라 그랬나 보네요. 이 일로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저는 아내에게 오랜 고민 끝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이 폭탄 발언을 받아준 저도 어이없지만 이 상황에 이런 치트키를 사용한 아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미안해. 선배 말은 다 사실이 아니야.
내가 자기한테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 사실 내가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거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갈수록 무서운데 자기한테 와달라고 하기는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마침 저 남자 선배가 내 집 쪽이고 비가 많이 와서 힘들다길래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한 거야. 나는 부동산 스터디에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가 항상 내 남사친 문제로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괜히 싸울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였어. 나는 자기 정말 사랑해. 자기야, 설마 나랑 끝내려던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 미안한데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냥 더 이상 너랑 남자들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난 정말 지쳤어. 넌 늘 활발하고 주변에 남사친도 많은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더 이상 너를 감당하지 못하겠어. 너가 늘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또 뒤에서 남사친들과 어떤 짓을 하고 있을까 무서워. 그만하자. 뭐? 난 이 상태로 자기랑 못 끝내. 내가 불안하다면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내가 이제 당신 거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잖아. 우리 결혼하자. 어?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정말 황당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내의 말에 설득이 되더군요. 결혼을 하면 아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것이고 지금 같은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분, 제 프로포즈 썰 정말 어이없으시죠? 헤어지자는 말에 결혼하자는 대답이 먹힐 수도 있다니. 참 그때는 그냥 제가 아내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제 선택을 늘 응원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아내와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아내의 남사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좀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큼 남사친을 많이 만나는 것 같진 않더군요. 요리에 취미를 붙여서 요리도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혼한 후 1년 정도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아내가 남사친을 완전히 끄는 건 아니었어요. 이 문제로 결혼 후에도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었죠. 아내는 결혼 후 3년 내로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일을 미리 그만두었으며 앞으로 살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식구 먹여 살릴 정도는 벌고 있었기에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출장이 많은 업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지 바뀐 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외롭다며 한두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그만큼 출장이 잦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대학교 친구, 그리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난 회사 동료들 등 아내의 인맥은 정말 다양했어요. 그렇게 그날도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연락이 오더군요.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남사친들이랑 해외에서 노출이 많은 수영복을 입고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당시 회사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이번 여행 누구랑 간 거야? 뭐야, 당신 회사 아니야? 나 예전 회사 동료들이랑 여행하고 있다니까. 나한테 여자랑 갔다고 했잖아. 근데 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일단 거짓말해서 미안해. 사실 전 회사 동료들이랑 각별한 사이여서 다 같이 갔는데 자기가 남자 있다 하면 싫어하니까 얘기 못했어. 미안해. 근데 여기 여자 남자 다 같이 있고 그냥 수영장에 온 거지 아무 일도 없어. 정말이야. 자세한 얘긴 집에 와서 하자. 제발 이런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마다 나 너무 힘들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장문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이 여행은 실제로 다른 여자분들도 있었기에 저는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여행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저에게 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떻게 보면 제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남사친들과 여행을 갔죠. 늘 여자분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 전에는 남사친들을 자주 조금씩 만났다면 결혼 후에는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며 제대로 놀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저와 다른 아내의 성격을 최대한 이해해줬고 결혼 후에도 이렇게 남사친들이랑 여행도 보내줬으면 정말 많이 배려해준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아직 부족했는지 저에게 이 결혼 생활의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나는 자기가 너무 안정적이고 제대로 놀 줄 모르는 게 아쉬워. 사실 내가 예전부터 외국에서 해변 파티 꼭 가보고 싶었거든? 이태원 알지? 이태원에서도 남자랑 여자랑 상관없이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놀잖아. 해변 파티는 좀 그런 느낌이랄까? 솔직히 내가 일찍 결혼해서 나랑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다 해변 파티 간다던데 당신이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나만 못 간다고 했잖아. 내가 왜 빨리 결혼했는지 너무 억울하고 그냥 당신이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짜증나. 솔직히 너 남자랑 여행 가는 것도 다 이해해줬으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근데 해변 파티는 너무 남자들이 대놓고 들이대잖아. 거기에 유부녀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특히 자기 친구들 다 미혼이면 어떻게 놀지 다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어. 제발 매일 일하고 있는 내 기분도 생각해줘. 당신이 그렇게 놀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해변 파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해변 파티도 그랬지만 외국인 남자들과 대놓고 같이 논다는 사실이 제일 걸리더군요. 제가 보기엔 예전부터 아내가 외국인 남성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았어요. TV 속에서도 늘 외국인 남자들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도 그렇게 외국인 남자들을 많이 찾아보더군요. 그리고 외국인 남자와 관련하여 아내와 친구 사이에 정말 껄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친한 친구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내의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분은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너무 커서 저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정말 그 흑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어머, 뭐야? 너 언제 이런 남자친구분을 만났어? 진짜 대박이다. 대놓고 부러워하는 티를 내던데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신기한 마음은 있었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의 친한 친구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친구의 남자친구분께 친구 몰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친구가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때 식당에서 희주랑 같이 뵀었는데 기억하시죠? 저는 너무 잘생기셨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희주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는데 따로 뵐 수 있을까요? 희주랑 제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체 제 아내는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너무 잘생겨서 기억하고 있다는 이런 말은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남사친 문제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랑 싸웠던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스트레스가 올라오더군요. 저와 아내의 친한 친구는 이 문자를 보고 아내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당황하더니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나는 희주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어서 남자친구분께 연락을 드린 거야. 정말 다른 이유는 없었어. 믿어줘, 여보. 아내는 친한 친구가 며칠 후에 생일이어서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했다더군요. 그러고는 저한테 흑인은 자기 취향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찜찜했지만 아내를 믿고 싶어서 알겠다고 오해 살 일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더더욱 아내가 외국인 남자랑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자들끼리만 놀러 가는 것보다 아예 친한 남사친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면 그래도 외국인 남자를 만날 일은 없으니까 제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일주일 동안 해변 파티 여행을 가고 싶다고 계속 징징거리더군요. 결국 아내의 친구들까지 저한테 정말 문제없이 건전하게 놀고 온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이땐 몰랐죠. 아내에게 연락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두 번째 날 해변 파티가 있었던 날 정말 연락이 안 되더군요. 특히 저녁부터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전화하면 한 번 정도 받았는데 전화를 겨우 받았을 때도 술에 너무 취한 것 같길래 제발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5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더군요. 나중에 친구가 아내 폰으로 전화를 받았군요. 아내가 어딨냐고 묻자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아마 너무 피곤해서 폰 놔두고 잠시 화장실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0분에 한 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절대 아내의 핸드폰에서 들려선 안 될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Oh, who are you?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외국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른 외국인 남자와 놀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0시간 이상 아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다음날 저녁쯤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걱정했지. 미안해. 내가 해변 파티에서 폰을 잃어버렸어. 그러고 숙소에 와서 잠들고 있지. 이제 일어나서 연락한당. 제가 어제 흑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누구냐고 했더니 폰을 잃어버렸어서 누군지 모른다고 오늘도 하루 종일 폰을 찾는다고 늦게 연락을 한 거라 하더군요. 솔직히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이런 식이면 다시는 여행 오케이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무작정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와 톡으로 안 좋은 말이 계속 오갔어요. 저는 아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싸워서 집에서 만나도 냉전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모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랜만에 너무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내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요리가 취미라고 요리 학원을 끊어놓고도 귀찮다면서 저에겐 반찬도 몇 개 안 해주더니 세상에 아내가 따뜻한 밥과 함께 십첩반상을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지만 갑자기 변한 아내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반찬은 뭐야? 여행이 너무 재밌었나 봐? 기분이 좋아 보이는걸? 나는 나랑 싸워서 오늘도 좀 냉전이지 않을까 했는데. 에이, 부부가 살다 보면 좀 싸울 수도 있지. 싸운 건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오해인 거 확인했잖아. 밥은 그동안 자기 출장 가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차려본 거야. 얼른 먹어. 그래, 고마워. 이런 거 당신한테 처음 받아봐서 그런가 너무 낯설다. 같이 먹지 그래? 아니야. 난 아까 먹었으니까 당신이나 먹어. 그리고 나 지금 여행 같이 간 친구들한테 사진도 줘야 하고 정산도 해야 해서 좀 바쁘거든? 말 시키지 말고 밥 다 먹으면 설거지만 좀 해줘. 어. 아내의 반응은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차려준 걸 보면 저에게 애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와 대화도 없이 폰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저한테 별 애정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카톡으로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아내와 화해를 했는데 또 뭐라 하면 아내가 제가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두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크게 싸운 이후로는 아내와 계속 좋은 사이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줄곧 배달 음식만 시켜줬었는데 이후로는 가끔씩 저에게 밥을 차려주기도 했어요. 남사친들이랑 놀 때도 거짓말 안 하고 나가는 시간이랑 들어오는 시간도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친 듯이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올 때마다 소화제를 사왔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밥을 잘 못 먹길래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하나 걱정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니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군요. 두 줄을 확인하고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기쁜 순간이었어요. 여보, 당신 진짜 임신한 거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당신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더 잘 이해하고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사줄게. 진짜 너무 고마워. 아내에게 연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기쁜 사실을 당장 어머니와 누나한테 알렸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더군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렸더니 다들 축하한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너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아이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니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기쁨이 2배, 아니 3배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에게 생명이 찾아온 만큼 더 성숙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나 했는데 한 달 후 아내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있잖아, 요즘 나 너무 우울한 거 알아? 임신해서 조심해야 하니까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당신은 매일 여기저기 출장 가잖아. 참 좋겠다. 난 집에서 심심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난 요즘 이 아이가 너무 원망스러워.
왜 우리에게 왔는지.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푹 쉬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출장도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였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줬었거든요. 아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거나 원하는 게 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나는 집에 남사친들을 부르고 싶어. 걔네가 내 삶의 낙인데 내가 밖에 못 나가니까 못 만나잖아. 물론 남사친만 부른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친구들을 다 부르고 싶다고. 제가 출장 갔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 집에 남자가 온다는 사실이 솔직히 꺼림칙하긴 했지만 너무 우울하다며 아이와 저를 원망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저희 집에는 아내의 남사친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고 밤새 노는 날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에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을 아내가 잊어버려서 아내의 친구들이 아침부터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임산부가 저래도 된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한 집에 남자랑 여자가 아침부터 저렇게 많이 있는 건 처음 본다. 임신 중이라 내가 별말 안 했으니까 너가 따끔하게 혼 좀 내렴.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한 후 아내에겐 제발 우리 가족이 오는 날만이라도 예의상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저는 빨리 출산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가 임신한 후 숨을 쉴 수 있는 날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친구들과 밖에서 논다고 하더군요. 저는 임산부인 만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내에게 용돈을 주며 보내주었고 저는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영화는 남자의 미친 여자가 결혼을 해서도 늘 남사친을 끊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몰래 바람을 피는 내용이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아내의 행동과 닮아 있어서 짜증이 나더군요. 영화의 마지막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빠도 알 수 없어 아빠를 찾고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영화에선 나름 코믹한 결말로 묘사되었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유는 모르지만 짜증이 나서 아내 보고 그날 일찍 들어오라 했더니 또 저에게 왜 그러냐며 되려 짜증을 내더군요. 이 와중에 갑자기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힘들다고 몸에 좋은 것을 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어머니의 택배를 받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먹는 걸 왜 보내냐며 짜증을 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며 늘 임산부 며느리가 어딨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잠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끔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아이의 아빠잖아요. 어떻게든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겨우 출장 업무를 다녀오고 아내는 친구들과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던 도중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소름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에요. 그날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쯤 남아서 제가 안심하고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지방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긴급하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어떡해. 너무 힘들어. 나 벌써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지금 빨리 와주면 안 돼? 아파. 아내의 비명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행히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나중에 아이 사진 보내달라면서 저를 축하해 주더군요. 눈치 주는 회사도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당장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죠.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몇 시간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출산이 이 정도로 힘든지 몰랐거든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왜 이제 왔어? 나 좀 살려줘. 너무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이후 아이가 나올 것 같다는 아내의 소리와 함께 출산을 돕는 촉진제가 아내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출산 도중 아빠가 중간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데 제 아내는 저에게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해도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친구의 남편이 출산 장면을 보고 친구와 부부관계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친구에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남자가 너무한다 싶으면서도 출산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남자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들어서 아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쁘더군요. 보통 아빠들이 탯줄을 자르러 들어간다길래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들어가 보려던 참에 의사분과 간호사분이 나왔습니다. 분명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난처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의사 선생님을 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당장 아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가로막더군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려고 온 아빠를 가로막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아내의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정신을 놓은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어딨어요? 지금 우리 아내 잘못돼서 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요? 제 말을 들은 간호사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며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산모분은 정말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분이 조금 특이해요. 직접 보시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산모분 남편이 맞으신가요? 저는 간호사의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며칠 전 본 영화가 떠오르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더군요. 당장 가서 아내와 아이를 제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의사와 간호사분을 확 밀친 후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간호사분이 안고 있는 아이는 저랑 하나도 닮지 않았고 피부색도 검은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이 아니었고 제 아이가 아니라 분명히 흑인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눈으로 보고 옆에 있는 아내를 봤는데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에 떨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의사와 간호사분께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 아이는 어디로 가고 왜 흑인 아이가 저기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빨리 제 아이 보여주세요. 네? 아버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산모분이 낳으신 아이가 맞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저랑 제 아내 사이에 흑인이 나와요? 네? 아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계속 옆에 있었는데 아이가 바뀔 수가 없는데 그럼 지금 제 아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학적으로도 흑인 부모가 백인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확률이 지극히 드물죠. 저희도 아버님이 생물학적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내분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추후 유전자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아이 어딨냐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고 간호사와 의사분이 진정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제가 아이를 보자마자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쓰러졌다가 깨어나서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저는 당장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미친 듯이 많았어요. 아내는 아까 제가 봤던 그 눈빛 그대로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도 정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번 아이를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찾아가니 또다시 흑인 아이를 보여주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도 충격이 컸는지 보자마자 가슴을 치며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 어딨어. 내가 아빠 된다고 그동안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누나, 대체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아이는 어디 있냐고.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분이 저에게 산모분들과 아이를 위해 제발 진정해달라고 말하며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나와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억울했는데
생각할수록 아내에게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 당장 아내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어디 가냐는 어머니와 누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저도 이렇게 충동적이고 모든 걸 놓아버린 제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저에겐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었거든요. 제가 달려가서 덜컥 병실문을 열자 아내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무서워서 평소에는 물어보지도 못한 말을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 꺼냈습니다. 너 뭐야? 저 아이 대체 누구 애냐고.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흑인 아이가 네 배에서 나오냐? 여보, 진정해. 나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의사 선생님은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나나 자기의 옛 선조들 중에서 흑인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이가 우리랑 좀 달라도 우리가 사랑 많이 주고 잘 키우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뭐? 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냐? 이제 보니까 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 하는구나. 야, 너 그동안 내가 출장 갔을 때마다 남사친들이랑 매일 같이 여행 다녔지. 그중 한 명이랑 나 몰래 먼지 탄 거 아니야? 애초에 아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 그 남사친들이랑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진짜야. 그럼 누군데? 저 아이 아빠 누구냐고! 생각해보니 아이가 흑인이면 애 아빠가 흑인이겠네. 당장 솔직하게 얘기해. 끝까지 발뺌하면 유전자 검사할 거니까. 사실 예전에 대학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해변에서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하도 술을 많이 주길래 먹고 취한 이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흑인 3명이랑 같이 침대에 있더라고. 옆에 친구들도 없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생각해보자면 그때 3명 중에 한 명이 애 아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뭐? 3명 중에 1명? 그때 여행 가서 너 밤새 연락 안 됐을 때 나한테 숙소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었다며. 그렇게 거짓말하더니 흑인들이랑 내 뒤에서 더러운 짓 하고 있었냐? 야, 넌 진짜 인간 말종이다. 너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본 내가 바보 천치였네. 여보,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 뭐야?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여보? 아내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너무 숨이 턱턱 막혀서 울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침 누나와 어머니가 문 뒤에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있었더군요. 솔직히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아내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행실을 생각하면 아이 아빠가 제가 아니란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내가 이미 여행 가서 다른 흑인 남자와 밤새 놀았다고 말했는데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와 누나에게 유전자 검사는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육아 관련된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도 온갖 아이 육아에 관한 것밖에 안 봤어요. 아이 주려고 아이 옷과 장난감도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늘 남사친과 만났을 때도 혼자 마음 졸이면서도 아내를 믿어주었습니다. 출산 중인 아내의 기분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고 행복해야 할 날인 제 아이가 태어나는 날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동안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시간, 아이를 기다렸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로 저는 너무 억울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휴대폰에 뜨는 아내의 번호를 볼 때마다 그 흑인 아이가 떠올라 역겹더군요. 그러다가 좀 정신이 차려질 무렵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쓴소리는 다 한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나에게 최악의 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너를 사랑한 시간, 내 아이를 기다린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밤에 잠이 안 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니까 좋니? 주변에서 다 너와 만나는 걸 반대할 때도 난 늘 널 믿었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 같네. 이혼하자. 아이는 아이 아빠 찾아서 잘 키우고 몸조리 잘하고
지금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세상 착하게 보냈네요. 이 문자를 받은 아내는 또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전화 받으면 아내의 목소리에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모든 연락을 다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장문으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시나요? 그 문자에 사과의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제발 전화 받아. 내가 그동안 많은 남사친들을 만났지만 실수한 건 그 여행 한 번뿐이었어. 그때 너무 술에 취했었고 평소에도 외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정말 실수였고 그 한 번으로 임신이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당연히 자기애인 줄 알았어.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야. 당신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나 이렇게 힘들고 아이도 태어나서 막막한데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아이가 흑인이라 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키우고 둘째는 당신과 내 유전자로 만들면 되잖아. 어? 같이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회피하지 말고 제발. 참, 이게 무슨 개가 짖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친 사고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옆에 있어달라 이 말 아닌가요? 늘 아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어물쩍 넘어갔지만 흑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아내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참,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더니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는 줄 아시나요? 그 전화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 세연이랑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친구인데요. 저희 때문에 세연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쪽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 솔직히 저희도 세연이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때 세연이가 여행 안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가자고 한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술 많이 먹여서 걔가 엄청 취했었어요. 세연이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애가 하도 예쁘니까 거기 있는 외국인들? 특히 흑인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작정하고 세연이를 노린 거라니까요? 저희도 노느라 바빠서 세연이 못 챙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네요. 아무튼 세연인 피해자예요. 저희도 뭐 간접적으로 책임 있으니까 죄송하고요. 그래도 남편분은 힘들 때일수록 아내를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이혼 안 하고 아이 잘 키우면서 그냥 사시면 안 될까요? 아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때를 회상해 보았는데 아내는 그 당시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엔 귀찮다고 잘 차리지도 않는 십첩 반상을 차려주면서 저에게 일 잘 다녀오라고 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흑인들과의 밤이 그렇게나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재밌게 잘 놀다 온 제 아내를 이제 와서 피해자라니요. 지금 피해자는 저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싶어서 아내의 친구분께 제대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친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쵸? 남편 있는 애 데리고 해외여행 가서 밤새 해변 파티에서 술 먹이고 다른 남자랑 놀 수 있게끔 상황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책임 있으니까 애를 다 같이 키우세요. 어차피 아빠도 모르는데 친구분들이 아빠 역할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간 되면 다시 여행 가서 아빠나 찾아보시던가요. 다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쪽도 나중에 백인 아이를 낳을지 흑인 아이를 낳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비꼬면서 이 말을 하니까 아주 환장을 하며 저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근데 제가 왜 사과를 하나요? 당연히 다 씹고 차단해버렸죠. 솔직히 저도 원래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제가 겪은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후 아내의 친구분들이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줬는지 아내가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서 다른 번호로 저한테 또 연락이 오더군요. 어떻게 친구들을 모욕할 수 있냐면서 당장 사과하라 하던데 참. 이 와중에 또 친구를 신경 쓰고 있더군요. 그리고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임산부가 무슨 기운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결국 이혼 소장 날렸고 지금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뭐 아내의 책임으로 나오겠죠. 정말 어쩌다 제 인생이 이혼남의 백수, 거기다 아내는 외국인이랑 바람나서 외국 아이 임신, 이런 절망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알았던 몇 년 동안 액땜했다고 생각하라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네요. 그냥 너무 힘들고 진이 빠져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염두도 나지 않아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여러분들도 제 사연 보시면 속으로 제 전 아내 욕이나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일 모두 절대 없으시도록 처음부터 남편이나 아내의 남사친, 여사친 절대 오케이 하지 말고 제대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제 꼴나요.
지금까지 안타깝고도 황당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좀 더 희망적이고 좋은 사연 들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기혼 여성이에요. 결혼 6년 차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는 아주 좋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과한 관심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기 낳는 것을 전제로 사는 사람들인걸요. 저 역시도 아기가 무척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서 저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이제야 겨우 떨쳐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 채널을 빌려 용기 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저주를 하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싫어도 얼굴을 마주해야 할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전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사람의 아기가 이 정도로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 가장 믿을 수 있는 반려자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장 이 사람과 절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도 꼭 제 편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갈라서지 않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절 괴롭히던 사람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외동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조언을 하던 결혼한 친구, 선배들은 하나같이 전부 외아들은 결혼 상대론 최악이라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말리는 최악의 결혼 상대와 제가 왜 결혼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제 험난한 결혼 스토리를 전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엄마는 암 말기셨거든요. 그것도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는 가장 최악의 폐암 말기였습니다. 제가 아직 어머니의 발병을 몰랐을 때 남편을 사귀고는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하도 주변 사람들이 외아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제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어머니 때문에 급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100일이 좀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침 밥상을 차리시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그대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여러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어머니는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를 간병하시던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인아, 이 아버지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네 엄마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불쌍하고 매일 눈물만 나는데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 엄마 소원이 네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보는 거란다. 이젠 내 소원이기도 하단다. 이 아빠가 부탁할게. 제발 지금 사귀는 그 남자와 결혼해주면 안 될까? 아, 아빠, 엄마가 그 정도로 아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할 수 있게 내가 힘 좀 써볼게요. 남편이 싫거나 결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꼭 결혼이 필요하다면 남편과 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었고 남편에겐 결혼을 못할 정도의 큰 하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두려웠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나도 별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선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손찌검을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전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무당을 맹신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당신 별별 이유를 대면서 저와 남편이 결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가 저희들 궁합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아가실 때에 교회는 다니셨지만 재미로 점을 보러 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믿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무당이 정말 신이라도 되는 양 무조건 믿고 따르셨어요. 저희들 결혼하기 전 상견례를
말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두 팔 걷고 반대하신다면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얘랑 결혼은 무조건 안 돼. 우리 애기 동자님이 절대로 결혼시키면 불행하다고 했어. 나중엔 이혼하거나 네가 사고 당하는 수가 생긴다고 말이다. 네 여자친구가 재수 없는 사주를 가졌다지 않니?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요즘이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무당이니 부적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시면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엄마랑 영 끊을 거예요. 남편과 전 다행히 미신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 덕분에 전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든든하게 아군으로 남편과 저의 결혼을 찬성하셨거든요. 아니, 당신은 점을 봐도 꼭 그런 사람 말을 믿어야겠어? 괜찮아.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데 나는 이 결혼 절대 찬성이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 기죽지 말거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들 편에 서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한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 집 근처에다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한부였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본인이 막아선 결혼을 고집부리고 끝까지 했다고 하여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싫어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쁨 받겠다는 생각은 첫 만남부터 하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무당말을 아들 며느리 말보다 더 듣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적에 사위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맨날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빵이나 과일을 사서 장모님 댁에 나르고 아침마다 안부도 물어봐주는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중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들과 화해하는 날이 있다며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를 용서해주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좀 슬픈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딱히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만약 시어머니를 설득한 후에 허락받고 결혼했었으면 남편이 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이유도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의 결혼식을 보시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가족들 모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어머니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주간지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친정에서 엄마를 간병해 드렸어요. 전 전문적인 간병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거의 병원 약과 진통제 주사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은 그냥 빨대로 두유나 단백질 음료만 빨아 드시게 했어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셨습니다. 전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쓰러지실까 염려돼서 낮이라도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다 모셨었어. 그랬더니 임종을 못 보게 됐다. 어느 날 면회를 가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잠깐 자자 생각하고 휴게실에서 자는 동안 가셨다.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내 아내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줘야지. 그래도 아버지까지 건강 나빠져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 그래요. 잠은 자야 사람이 괜찮아지지.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건강 해치는 건 엄마도 절대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넌 걱정 말고 일할 거 있으면 해. 밤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네 엄마 보살필 거니까 너야말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간병해.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저는 아버지가 일 나가시는 낮엔 어머니를 간병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말에 놀고 싶어도 참고 친정엄마 곁에 있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위 찾아보기 힘들지요. 아직도 남편에겐 정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저희 가족들의 노력들이 무색하게 어머니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낙엽이 하염없이 떨어지던 11월 어느 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내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례식장 첫날 달려오셔서 절 위로해 주시고 가셨고 남편과 저는 3일 밤낮을 장례식장에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안 오셨지만 전 그것조차 서운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3일이 지났습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겨우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아 시댁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이 오라고 하셨다면서 설날부터 시댁에 출입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11월에 돌아가셨고 새해를 맞아 남편이 시댁에 같이 가자고 했으니 전 결혼 후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뵀습니다. 시댁에 가서 전 머쓱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어머니, 이 사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께 친정 어머니 일로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지만 이제부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도록 할게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날카롭게 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움찔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내 아들 용서한 거지. 아직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풀렸다고 오해는 하지 마.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만 용서해 줄 순 있지만 우리 애기 동자님 말 안 들은 건 언제든 그 벌이 내릴 거니까 너도 각오하고 있도록 해. 동자님이 너한텐 신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셨거든. 엄마, 이런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만 용서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받아주세요. 네?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맹신하는 애기 동자 말 듣고 이미 결혼한 우리가 갈라서야 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네?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 말을 잘랐지만 어머니는 당당히 그 저주를 저한테 내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찝찝해서 한겨울인데도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네가 좀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족들보다 그 무당말을 더 믿는다고 하시면서 설 연휴 동안에 웬만하면 저와 어머니를 안 마주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무서운 새해 첫날을 보내고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제사는 지내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만 해달라고 하셨기에 어머니가 계신 나무 밑에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뒷자리에서 아직도 슬퍼서 눈물 보이시는 아버지를 열심히 위로해드렸어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시어머니께 저주를 들었다는 말은 당분간 아버지에게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였죠. 성묘를 하고 친정에 돌아와서 남편은 지쳐서 잠을 자고 아버지와 둘이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다시 시어머니를 뵌 소감이 어떠냐고 장난식으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네 시어머니가 이번엔 애기 동장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뭐라 했다 그러니? 혹시 네 욕한 거면 이 아버지 안 참을 거야. 그러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전만 보고 다니시진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요. 어머니가 막 반겨주시진 않았어도 남편도 용서했고 저한테도 명절에나 시부모님 생신 때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저는 시댁에 갈 때면 당연히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제 수명은 벌써 10년 넘게 줄었을걸요?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누군들 그런 저주 같은 말을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안 좋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애기 동자님이라고 시작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신년에 운이 나쁘다고 했다.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애기 동자의 입을 빌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특히 저한테 그런 흉사 같은 걸 많이 전해주시는데 나중엔 정말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어머니의 전화가 받기 싫어서 어느 날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야. 정말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내가 일할 시간인데도 아랑곳 않고 수시로 전화하셔서 나한테 저주를 하시는데
당신이 좀 말려주면 안 돼?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귀가 아픈데 어머니는 계속 이번 주에 아플 거라느니 화분이 머리에 떨어질 거라느니 하시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맞는 날엔 나도 소름이 너무 돋아. 제발 당신이 좀 말려줘. 일상생활이 힘들잖아. 아, 어머니가 또 자기 힘들겠구나.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만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야. 난 그냥 건성으로 들어드려. 그리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랑 한참을 싸우고 나서야 며칠은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한다 싶으면 또 시어머니는 줄기차게 저한테 저주의 말을 전화로 전화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도 좀 애매해서 전 그냥 그런 시어머니를 참고 견디기로 했죠. 제가 기자 일을 재택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오전 9시에서 5시까진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라도 그놈의 애기 동자 말을 기어코 저한테 전해주시는 것이었죠. 예. 우리 애기 동자님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말이야. 너 오늘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에 교통사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마. 알겠니? 너 이 시어미 말 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으니 명심해라. 나중에 사고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이런 문자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받는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로 무섭지 않으실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화기를 되도록 멀리 귀에서 떼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건성으로 네네 하고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먼저 끊어? 그러니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 네 엄마 병사하게 된 것도 나는 신령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어. 하면서 이런 기분 나쁜 말씀을 꼭 덧붙이시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피한다 치지만 제일 재수없는 것은 저에게 한번 그 무당집에 같이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어요. 전 처음에 어머니가 신년 운세나 좀 보러 가자고 가볍게 말씀하시길래 딱 한번 그 무당 신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그 신당 내에서 그 애기 동자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마누라 외동 아들이랑 결혼한 그년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 무당은 여자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남편은 당연히 시아버지실 텐데 말이죠. 그 여자 무당은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남편처럼 행세하면서 반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원체 그런 걸 믿지 않아서 그냥 벌벌 떨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꼭 잡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동자님 용하시네. 우리 아들이 억지로 결혼한다고 내 말도 무시하고 얘를 데려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며칠 동안 자기가 꿈속에서 나한테 호통을 하도 쳐서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그 결혼 끝나고 굿해서 재수 없는 인연 대신에 200만 원짜리 인형 태워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는 나만 믿고 따르면 돼. 저녀는 다신 여기 데리고 오지 마. 부정타니까. 그 무당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더니 저보고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향냄새가 가득한 신당 밖으로 나가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같이 차를 타고 왔으니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려야 했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꼬리 빠지게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귀도 너무 씻고 싶었습니다. 너무 더러운 말을 들어서요. 그 후에는 전 다시 시어머니와 신년 운세 같은 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애기 동자도 제가 싫다 하니 그보다 잘 된 일이 없었죠. 나중에 그 무당이 신발도 하나 없어진 가짜 사기꾼이란 소리를 듣고 저는 아하, 그럼 그렇지 하고 이해가 싹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 미워할 사람을 만들어놔야 우리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당은 처음부터 약을 친 것이었어요. 그 대상이 운 나쁘게도 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저는 시어머니의 경우를 보고 알았습니다. TV나 범죄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던 그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그 무당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죠. 시아버지도 하도 그 무당 말 듣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니 몇 번 무시하다가 나중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
그 무당집에 도대체 얼마나 갖다 바친 거야? 어? 그냥 재미로 보라고, 재미로. 당신이 친구들이 없어, 가족들이 없어. 근데 왜 그런 이상한 여자한테 의지를 하는 거야? 정말 다시 한 번만 우리 며느리한테 못된 소리 하면 나 당신하고 황혼 이혼이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길이 아님 가질 말아야지. 아 참. 당신 지난달에 내 말 무시했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발목 삐었잖아.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랬지. 근데 말 안 듣고 다치더니 꼴 좋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우리 동자님 용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이면 다 알아. 뭘 알고 헛소리를 하던지 해. 이렇게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시댁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당 말만 믿고 절 미워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1년에 2번 명절 때만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해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보통 때는 잘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댁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저를 노려보며 니년 때문에 애기 동자님이 화나셨다면서 저에게 마구 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전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생판 남인 그 애기 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버리려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야, 너 말이면 난 줄 알아? 우리 동자님이 한 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막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안 빌면 너 진짜 큰일 나. 네 옆에서 듣고 계시단 말이야. 어머니,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얼른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제발요. 그렇게 기약 없이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대면대면한 채로 명절마다 만나는 날들이 5년이나 계속된 것이었죠. 저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시아버지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병적으로 무당의 말을 믿었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집에 가시긴 했지만 그 전엔 제 남편만 그렇게 잡들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자지 마라. 시험 보는 날은 빨간색 속옷을 입어라. 어머니의 이런 말들을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고 시아버지도 별 신경을 쓰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너희들 결혼할 때쯤에 한번 그 점을 보러 가더니 너를 멀리해야 한다고 펄펄 뛰면서 결혼을 말리지 뭐냐. 그래서 나도 몇 번 싸웠어. 그 점집 가서 무당 여자한테 헛소리 말라고 호통도 쳐받고 말이야. 하지만 다음 달에 네 시어머니가 사정사정하고 빌어서 액땜을 했다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이야. 동자한테 대들면 심벌 받는데 그 무당 때문에 몇백을 굿하는데 다 날려버렸지 뭐냐. 나도 참 어이가 없다. 시아버지는 혀를 쯧쯧 차시면서 팔짱을 끼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답답해서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신을 믿은 뿌리가 너무 깊은데 제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처럼 그저 체념하고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옆에 있지만 말을 섞진 않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그 무당집에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오셨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재수 없다고 우리 사는 집엔 잘 오시지 않았는데요. 전 갑자기 시어머니가 현관벨을 누르자 펄쩍 뛸 정도로 놀랬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걱정도 됐고요. 안 그래도 남편도 우리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영양제 먹으면서 병원에 한번 다녀보자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전 시험관이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준비를 하면 돈이 많이 들 걸 알았습니다. 사실 맘카페에서 하는 말들을 미리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그냥 음식 조심하고 운동만 하고 하늘에 맡기자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으니 아기는 가지라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은근히 손주를 기다리신 눈치였어요. 친정아버지가 혹시 저에게 남편이 피임하냐고 아니면 왜 이렇게 손주 소식이 없냐고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마다 웃으면서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기를 아주 싫어하지는 않지만 제가 잘 키울 자신도 없고요. 게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으니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키워주실 것 같지가 않고요. 절 싫어하시는데 제가 애를 낳으면 좋아하실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친구들 중 일찍 결혼한 애들은 자식들이 벌써 중학생은 되거든요. 그 애들에게 육아에 대해 물어보면 애기 낳아서 밤새 가면서 분유 타고 흔들어 재우고 하다 보면 손목이랑 무릎 관절 다 나간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애 다 키워놓고도 자기가 아직 30대니까 좋지만 젊은 엄마일 때는 다른 애들 다 이쁘게 꾸미고 놀러 다닐 때 자기는 우울하게 집에서 애만 봤다고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예 청춘이 없었다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생전 걸음도 하지 않으시던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을 때 놀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 어머니, 어떻게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저 재수없다고 평소에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에게 물이나 한 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드릴 커피를 타오면서 오늘은 또 무슨 저주의 말을 들을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하고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식탁에 앉아서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억지로 상냥하게 웃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전 그게 뭔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이게 뭔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영험한 부적이야. 100만 원 주고 애기 동자님께 써온 건데 아들 낳게 해주는 거래. 내가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희들 임신 준비한다면서? 동장님이 백일 기도하고 나한테 기운 담아 써주신 거니까 베개 속에 넣고 잠을 잡아. 그럼 네 꿈에 삼신 할매가 나와서 아들로 낳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딴 부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누가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다 100만 원이나 썼다니.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을 찝찝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뭐하러 이런 거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저희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하면 아기 가질 수 있을 거래요. 그래도 아기 안 생기면 산부인과 가서 시험관이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적은 그냥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던 얼굴을 싹 지우시고 점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을 휘두르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고함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는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귀를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너랑 내가 상극이란 게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네네 하고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너는. 아무튼 우리 아들 몰래 네 베개 속에 넣고 자야 해. 그래야 동자님이 아기 점지를 해주실 거니까. 이거 버리면 신벌 받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시어머니 이제 갈 테니까 나오지 마라. 제가 뭔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도망치듯이 문을 쾅 닫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왠지 수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라니 찝찝하긴 해도 한 번 놓고 자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가 들어서게 하는 부적이라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영험한 기운인가 뭔가가 없어진다고 하니 어머니가 오셨단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녁을 먹자마자 씻고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받은 부적이 든 흰 봉투를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안 믿던 부적 때문이었는지 뭔지 몰라도 전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꿈에서 깨었어요. 가슴 한편이 통증으로 꾹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했던 그 꿈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안개에 쌓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너무 험하고 낮인데도 안개가 짙어서 발 밑조차 안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어딘가에서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으스스한 산길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른 이 산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같은 곳만 뱅뱅 도는 것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속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커다란 버드나무에 칭칭 감긴 새끼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 쓸어가는 초가집이 있었고요. 전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었거든요. 초가집은 아주 허름했지만 방 안에는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 그게 이상한 꿈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속을 헤매느라 너무 지쳐서 이불 속에 들어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자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자 신경이 쓰여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했는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더 크게 들리더니 바람이 문 밖에서 휙 불어 창호지를 뚫어버렸습니다. 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구야? 얼른 나와. 귀신이면 사라져. 혜인아, 나다. 너 지금 잠들려고 하고 있지? 자면 안 돼. 꿈에서도 보고 싶던 친정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밖에 나와 보았습니다. 거기엔 친정 엄마가 생전의 모습처럼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산길을 걷다가 지친 절 바라보셨습니다. 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운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건 너무 좋았지만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는 건 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전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경악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엄마, 혹시 나 때문에 꿈속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신 차려. 엄마는 우리 딸한테 경고해 주려고 온 거야. 그 베개 속에 있는 부적, 얼른 꺼내서 태워버려라. 그거 정말 흉한 물건이야. 누가 줬는지 너에게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준 거다. 명심해라. 얼른 일어나서 태워버려. 친정 어머니가 그 말을 저에게 남기고 사라지자 초가집마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너무나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잠들었던 남편까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위에 눌린 것을 알아보고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귀가 허해졌나? 이 식은땀 좀 봐. 당신 내일 한의원 가서 진맥하고 보약 좀 지어오자. 어? 내가 내일 월차 낼게. 아, 아니야. 그냥 꿈을 좀 꿨는데 그게 무섭고 불길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다시 자. 저는 거짓말로 남편을 안심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준 부적 때문에 이상한 꿈을 꿨고 친정 엄마가 나와서 그 부적이 재수가 없는 거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적이 도대체 무슨 용도인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절 쳐다보던 남편을 다독여서 다시 잠들게 하곤 전 살짝 베개 속에서 흰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걸 핸드백 속에 넣어두고 다시 잠을 청했더니 꿈 하나도 꾸지 않고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전 그 부적을 가지고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는 취미로 민속학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까지 나와서 친구들 점을 재미로 봐주는 친구였습니다. 전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이걸 줬다면서 핸드백을 열고 부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주술을 위한 건데 내가 알기론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 있을 때 몰래 베개 속에 넣어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흉한 물건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너희 시어머니가 주신 거 맞니? 처음부터 내가 그 집안하고 결혼하지 말랬잖아. 그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네 남편은 뭐라고 하지 않아? 남편은 몰라.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홀려 계신 것만 알지. 나한테 저주 건 것까지 말하진 않았어. 시어머니가 어제 와서 아기 생기게 하는 부적이라며 꼭 베개 속에 넣고 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도 없고 난 시어머니만 안 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처음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날 미워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엔 그 무당이 네 시어머니 조종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 것 같아. 내 말 명심해. 너희 친정엄마가 꿈에까지 나와서 경고하신 거면 말이야. 너한테 조만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
친구는 찝찝하고 불길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부적을 태워버리겠다고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부적을 조금만 보관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였습니다. 친구는 그런 용도라면 알겠다고 하면서 그 찝찝한 걸 나무 상자에 넣어서 친구 방에서도 아주 먼 곳으로 치워뒀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게 내뿜는 기운이 너무 독해서 올해는 못 갖고 있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 애기 동전의 신당에 같이 가주면 안 되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원래 혼자 가야 맞는 건데 정말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랑 엄청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자고 친구는 재촉을 했어요. 그 사기꾼 같은 무당의 정체를 밝혀주겠다고 말이죠. 전 친구와 같이 용기를 내서 그 애기 동자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소금을 마구 뿌리는 것이었어요. 알았구나. 네 시어머니가 애기 들어서게 하는 거라고 안 했어? 왜 우리 어머니 속여요? 당신이 나 해코지하려고 그런 거지? 왜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신벌 받으려고 작정했어?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네 시어머니가 너가 임신할 거라고 하면서 애기 사산시키는 걸로 주문한 건데 네 시어머니는 너가 애기 갖는 거 원하질 않아. 그리고 기어인 인연을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래. 뭘 알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다. 그러니 썩 나가. 무당은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면서 친구랑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신당 밖에 나온 친구는 별말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그 신당에서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당이 제 머리채 잡고 절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무당집에서 가까운 파출소로 직접 가서 그 나쁜 여자를 신고했고 조사를 부탁했어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듣거니 금전적으로 부적값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협박이나 모욕죄, 머리채를 잡았으니 폭행죄로 구속은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구속시키기엔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댁은 혼자 가겠다고 친구에게 말했지만 제 친구는 혹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나게 그 친구에게 고마웠어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준 친구거든요. 시댁을 찾아가니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절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왜 왔느냐면서 얼른 쫓아낼 분위기를 풍기자 저는 다시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제 친구가 저 대신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그 무당집에 가서 다 알고 왔다고 왜 이런 흉한 부적을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속였느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말했잖니. 난 너한테 내 아들씨를 낳게 하고 싶지가 않아. 네가 싫은데 어떻게 그 애를 손주라고 봐줘? 난 너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나가.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날뛰면서 오히려 성을 내자 꾹 눌러오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팔짱 끼고 저 대신 싸워주던 친구에게 진정하라고 말한 다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도 시어머니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게 부은 뺨을 붙잡고 잠시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걸 믿을 수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순간 마구 소리치며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어른 뺨을 올려붙여? 네 년이 정말 미쳤구나. 너도 한 대 맞아볼래? 네, 때리세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머니랑 연 끊을 수 있으면 좀 두들겨 맞아도 돼요.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무당 진짜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사기꾼에게 놀아나고 계시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망상 그만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입 닥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머리채 뽑히는 순간은 동영상 증거로 남겨놨고요. 아주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은 순간부터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다고 나중에 술 한 잔 샀습니다.
그것만으론 성에 안 찼는지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 제 얼굴에 식탁에 있던 물잔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영상을 찍던 친구에게도 그만 찍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을 뺏어서 휙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친구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말았죠. 친구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 시어머니에게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이렇게 시댁이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바둑을 두고 오셨던 시아버지가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붙들고 있는 걸 보시고 극대노하셨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아니, 인연이 먼저 내 뺨을 때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난 억울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시아버지는 도무지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착한 며느라기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제 편이라며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놓고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저는 산발한 머리를 쓸어내리며 시아버지께 침착하게 제가 먼저 어머니를 때린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유가 있었다고 시아버지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뺨 맞을 행동을 했다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세상 어느 부모가 며느리한테 몸과 정신이 잘못되는 저주부적을 갖다 주겠느냐고 시어머니께 미친 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당장 그 무당이랑 인연 끊고 그 여자 고소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정말 이혼할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이게 뭐야? 어떻게 봐도 그 무당년이 당신 호구 잡아서 돈 뜯어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그 대상인 거고 말이야. 절대 이번에는 용서 못하니까 얼른 다 정리하고 와. 아님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시아버지는 본인이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라고 시어머니의 등을 밀어 시댁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시아버지께 그 부적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저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얼른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잘못이 크다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또 시아버지가 짠해서 눈물이 나오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은 시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명절 때도 아닌데 왜 거길 가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하실 거 아니야. 그냥 집으로 와. 애비냐? 오늘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 너한테도 의논해야 하는 일이니까 며느리 말대로 우리 집으로 퇴근해라. 시아버지가 저 대신 남편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끊어주셨어요. 친구는 그제야 웃으면서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친구의 깨진 휴대폰을 고칠 돈을 배상해 주고는 정말 고맙다고 손을 잡으면서 다음에 꼭 밥 사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나요? 전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무당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영수증 같은 게 없다고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전에 그 무당한테 억지로 굿한 돈 돌려받을 때 받아둔 각서랑 영수증도 갖고 있고 네 시어머니 통장 내역 보면 그년 이름으로 입금한 흔적도 있을 게야. 내 이 미친 무당년을 꼭 고소해버릴 거다. 우리 어머니도 그 무당한테 속고 계셨던 거예요? 하, 이번엔 어머니가 정신 좀 차리시겠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혼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며느리 구박하면 이 애비 네 어머니랑 이혼도 불사할 게다. 내 돈 갖다가 미친 무당년한테 바친 네 엄마를 뭘 믿고 애빈 혼자서도 잘 살 게야. 마침내 어머니는 그 무당의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시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시아버지에게 쫓겨나 무당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복수해달라고 조르셨대요. 하지만 그 무당이 자기가 신발 떨어진 걸 비밀로 한 사실을 알자마자 돌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몹쓸 무당의 가스라이팅에 당해 괜히 저를 미워한 것 같다고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그동안 제게 한 짓을 잊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풀리면 찾아뵙겠다고 했고
없다고 아직까지 어머니와 대면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무당과 연을 끊어 이혼은 면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점 따윈 보러 가지 말라고 확실히 시어머니 단속을 하셨답니다. 남편도 저한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나 카톡 사진 등 저주의 흔적을 보고는 시어머니랑 연을 끊어도 할 말이 없다고 너무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요. 친정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제껏 장인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다행히 그 무당만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신당은 못하게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딜 가서 사기를 치고 다닐 건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이 좋게 마무리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액땜은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꿈에서 저에게 경고해 주신 친정엄마에게 감사해요. 친정엄마 덕에 그 무서운 부적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